참가자만 나오는 없는 거죠, 당연히. 발표자는.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 아니요 바꾸셨죠? 경제학과 경제학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 정윤 선배님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경영학 박사로서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NH 투자증권과 외국 살로몬 스미스에도 계셨고 또 신한은행 재직하셨습니다. 우리 정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학번 정벤윤입니다. 지금 이름은 제가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미국 국적을 받다가 원래 이름이 정윤 외자인데 중간에 벤자가 들어가서 정벤윤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마이클 잭슨 노래 벤이냐, 근데 그 벤은 아니고 제 세례명이 앞에 베네딕토인데 이제 벤을 써서 제가 우리 경제학과 그 책을 낼 때 제가 송 교수님이 회장을 하시고 있을 때 글을 썼었는데 목명 인생이라고 썼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국에 있었던 제가 국적이 바뀔 만큼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79년도에 동국대학교를 입학해서 미국에 나가서 산 세월을 빼고 나서는 항상 이 남산 자라가면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명 인생이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제가 한미 양국의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요즘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의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후에 지금만큼 개인 계좌가 많이 개설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주식 계좌가 많이 개설되더라고요. 또 한국의 기준금리가 0.5% 하는 걸 제가 처음 들고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자율 상승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을 할애받았는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왜 그러면 이자율 상승을 걱정해야 되고 도대체 자산시장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를 간단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기는 안 되는 상태인데요. 펜도 없네. 그럼 필기를 여기랑 여기만 조금 하면 되는 거죠? 화면에 네. 순서는 경제학에서 자산시장, 금융시장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깝게는 200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과 거기에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은 현재는 자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들 주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울 땐 적었으면 됩니까? 아니요, 옆에 보시면 지우개 표시. 저희가 보면은 그냥 안 써지면 말은 해도 선택을 해야지. 이걸 누르고 지우개가 이거예요? 네. 저희가 항상 경제를 보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정책 인권자들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렇게 발전하는 경제는 없죠. 그래서 경제는 산업 인생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지금 저조합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확대시키고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정부는 돈을 많이 쓸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듯이 정부가 국간을 열어서 돈을 많이 쓰죠. 국가재정 신용이죠.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은 저희는 통화량을 늘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통화량을 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째서 경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돈의 값이 싸졌으니까 더 많이 차입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소비라는 것은 원래는 인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소비도 따지고 보면은 듀러블 구스 같은 거, 내구재 같은 집 살 때, 차 살 때 그걸 현금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은행에 빌려서 할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싸네 우리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사야 되겠네. 그래서 소비도 많아지니까 경제 구성 요소라는 게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수출에서 수입 뺀 것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라도 먼저 올라가니까 투자도 올라가고 소비도 확대되고 하니까 경제가 확대되겠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자율과 자산 가격 간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이자율 올라가는 거 걱정합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산의 가치라는 게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라는 게 우리가 보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시간 개념이 들어간다면 자산의 현재 가치라는 건 자산이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산이라면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렌트가 임대료가 나옵니다. 어쨌든 현금이 발생하죠. 그러면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매 기에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이 할인율이라는 것으로 할인해서 그 값을 합산하면 그 자산의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자율, 금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리는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이자율, 위험 수익률, 내부 수익률 뭐 이렇게 쭉 불리거든요. 그러다가 금리를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식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한민국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계좌가 개인 계좌가 열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잘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주식 계좌를 많이 열었다. 부동산 가격도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들의 가격은 결국은 그동안 이자율이 내려갔으니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자율 올라가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은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간단한 경제의 원리하에 2008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들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금융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광기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벤트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금융위기는 있었고, 가장 가까이서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네덜란드의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이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탐욕과 광기가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위기는 아무래도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불리는 미국 주택시장의 발작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서 갓 한국에 들어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10% 20% 정도의 성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80~90%의 돈을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죠. 그러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프라임 레이시라고 그러는 은행에 가서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도가 안 좋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집은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권 외 금융기관에 가서 모기지 부채를 얻어서 집을 사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 주택 집을 사라고 하면서 수많은 모기지 회사가 생겨나서 하던 양상들을 보면 크레딧 체크 안 합니다. 앞에 다운페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빌려드립니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모기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기지는 채권과 가만히 옆에서 금융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니까 채권하고 모기지가 똑같은 거예요. 수도 없이 그 크레딧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돈을 빌려줘서 일단 모기지는 많아졌는데, 그 모기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 모기지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줬습니다. 고객이 이자 주고 원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원금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금융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바스켓에다 모아서 그때 나오는 것이 CBO가 어때요? CDO가 어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결국은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고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았었는데, 건강하지 못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을 갚지 못하고 막 터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게 결국은 미국발 주택 발작이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100년을 월스트리트를 이끌고 나가던 리먼 브라더스가 간판 내려서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도 그거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Too Big to Fail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라 그러더라? 빅쇼츠라든가 무슨 굉장히 많은 영화가 나왔었는데, 여하튼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도에 그 일을 겪으면서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경제를 확대시키려면 정부에서 돈 많이 쓰세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든지 어쨌든 통화량을 늘리세요. 이자율 낮추세요니까. 당시에 2008년도부터 돈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FRB 중앙은행 의장이 벤 버냉키였었는데 그 사람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습니다. 돈을 포대자루에 싸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뿌리는 것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헬리콥터 벤인데, 사실 그 당시에 헬리콥터 머니라는 시사 용어는 있었죠.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으니까. 지금 이태리 총리하는 드라기가 그 당시에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어요. 유럽 돈 많이 풀었어요.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돈을 풀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2008년에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또 달러 부채도 많이 빌려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풀고 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인데 2019년도 정도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돈을 푸는 건 좋은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 유지를 위해서 돈을 푸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에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나라 경제에 안 좋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가장 간단한 상식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현재 여러분이 받는 월급을 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가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돈 너무 많이 풀었다. 이제 돈을 줄이자, 긴축하자, 테이퍼링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쿨다운 되나 보다, 시장도 조심해야 되겠다,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2020년 2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2020년 1학기가 되기 전에 학교에서 메일이 왔는데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친구하고 나가라고 메일을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1학기 3월에 1학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2020년 2월이 맞을 겁니다. 그때부터 코비드-19 팬데믹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는데 저도 그때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등의 전쟁을 겪었는데 우리는 죽기 전에 코로나를 경험하고 죽는다. 이것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하는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60 넘은 인생에 사람과 사람을 격리시키고 물건의 이동이 제한을 받고 이런 경우를 좀 처음 겪어봤습니다. 사람을 격리시키고 더 경제적으로 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보면 지난 6, 70년간 어렵게 기초를 세워왔던 프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흔들린 거죠. 이제 흡사 중세의 삼국시대로 돌아가서 성문 걸어 잠그고 자기네끼리 사는 것처럼 그 상황이 돌아온 것처럼 세상이 변했죠. 아직도 풀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돈 줄입시다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지금 1년 반 동안, 좀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풀었던 돈에 너댓 배는 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뒷감당은 누가 하냐? 언제 이자를 올려서 이 거품 다 빠지냐?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전부 사람들 주식은 사놨지, 뭐 국민주 샀어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부들 이제 이자율 향방에 전 국민이 이자율 향방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도 많지 않죠. 이제 그 상황까지 우리가 왔죠. 그래서 계속 금융위기였어요. 2008년도에 미국발이었어요. 2010년도 되니까 남유럽발이었어요. 그리스가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돈 더 주세요. 이 세계 8위, 6위, 8위 뭐 이태리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스페인 안 좋아요. 포르투갈 안 좋아요. 그래서 픽스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에서 남부 유럽 전체가 흔들립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발 금융위기라 그러더니
조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당시에 보면 3월 16일 날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이죠.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20년 3월 16일 월요일이었었는데 빅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데 여러분 빅스 많이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S&P 500 지수의 옵션이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물론 옵션이니까 시카고 CBOT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 옵션이 향후 30일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투자가들이 예상하는 선행지수입니다. 100이 최고치인데 미국이 본토 공격을 처음 받았다는 9.11 사태 때 이 빅스가 80.74까지 갔었습니다. 9.11 사태 때. 코로나 때는 이 기록을 넘어서서 2020년 3월 16일 날 82.6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라는 지수가 43% 폭등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또 미국의 다우 지수가 2,997.1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뉴욕의 3대 증시가 하루에 모두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들 깜짝 놀랐죠. 경천 동지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군요. 3월 25일 날 되니까 전임 FRB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코로나19는 대공황 때하고는 다르다. 왜냐면은 불황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자연재해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V자로 빨리 회복이 될 거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오래 걸릴 것 같다. 여하튼 이렇게 코비드19는 우리에게 대공황 때와 같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돈을 풀어대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자율이 한국은행이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자율을 상승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곧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위기설들이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해드리는 말씀들은 이제 지인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지인들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요약한 얘기들인데 한 3-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코인 거래소를 재정비한다는데 지금 한 200개 정도 있다는데 자격심사하는 버티는 데가 몇 군데 못 된다. 그럼 이거 코인에 간 돈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종류가 몇 가지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거 정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자율 올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곧 위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부동산이 어딨냐. 그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위기가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젠가 언제 한국 경제를 보니까 미국의 일이 뭐라더라? 리차드 누구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미국 증권시장도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경제 이론은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쨌든 경제를 부축입니다. 부스팅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는 긴축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제는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든지 성장합니다.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통화량을 늘려서 금리를 낮췄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국가가 경제를 부추기기 위해서 국가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그러고 많이 줬습니다. 돈은 풀었는데 그 돈이 소비시장으로 안 갑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통계에 의하면 돈 받은 사람들이 75%는 쓰라는 돈 안 쓰고 저축하고 25%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75%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자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의 얘기인데 그러면 그 말도 비슷하게 맞게 들리는 게 미국의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까지도 계속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건 자산 버블이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이자율은 늦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 급하면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더 슬로우해집니다. 그러면 자산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지금의 자산의 가치가 지금 경제가 뒷받침된 가치가 아니구나. 이제 팔자 넘어간다. 그래서 일시에 매물 쏟아지면 그것이 시장의 폭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것이 9월입니다. 10월입니다. 임박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매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언젠가는 거품이 꺼질 것 같다. 파티는 끝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파티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수요 공급 측면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지금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라 그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이 막 터졌던 작년에 원유가가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텍사스 WTI 가격을 하니까 그 인덱스 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또 처음 제가 철들고 나서 처음 보는 현상을 한번 봤는데 저는 유가가 10불대로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유가가 10불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핸드폰 쳐보면은 60불 후반대에 가 있든지 70불 가깝게 갔습니다. 원유값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베이직 메탈들 전부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그럼 인플레이션 요인이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수요가 억제되어 왔다. 그런데 이미 이 수요가 억제됐다라는 소리는 이 수요는 언젠가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요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널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끝은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시차의 문제가 수요의 시차의 문제가 발생한 거지 수요가 언젠가는 정리되고 나면 터진다. 그런데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건 델타 변이니 무슨 변이니 나오면서 백신이 잘 들을 것으로 생각했던 시점에 나온 의견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디맨드 풀링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 수요 변이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를 바라보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을 극한 상황까지 끌고 가면서 그 물가 상승이 오히려 경제를 유지시키고 끌고 가게끔 한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오를지 모른다고 겁을 줬지만 미국에서 이자율 상승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상승시키고.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우리 언론에 나왔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을 지금까지 풀던 돈의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부가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가장 잘 쓰는 전술을 오픈마켓 아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공개시장 조작 정도 될 겁니다. 개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익을 위해서 유가증권을 사고 팔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은 유가증권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상에서 발행하는 미국 국채 트레저리를 샀다가 팔았다가 하죠. 사면 자기네가 사고 돈을 줘야 되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면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걸 1,200억 달러씩 한 달에 매입하던 자산의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은 언제 올립니까?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템포러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를 우리말로 말하면 고압 경제 정도 되겠죠. 인플레이션율을 끝까지 치 올리면서 경제를 유지시키고 끌고 가는 걸 계속할 것 같다. 아직은 파티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러나 언젠가는 파티는 끝날 것 같은데 언젠지는 시기는 좀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뒤에 인정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면서 파티는 끝날 것 같다. 언젠지는 나도 모른다. 물론 그 사람들은 뭐 매시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특정 시점을 얘기하지만 그걸 여러분께 전하는 수는 없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제가 그 현업에 있는 지인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부채 경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경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언제 국가가 비단 지고 경제 운영한 적이 있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죠? 또 빚 있다고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개인을 봐라. 카드빚 없는 사람이 어떠냐. 카드빚 있어도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는데 경제는 흘러간다. 부채가 있어도 부채는 부채대로 놔두고 지금까지 부채 없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전부 자기 돈으로 사던 국가가 어디 있는가. 부채가 있어도 경제는 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폭락은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트리밍하면서 조절하면서 시장은 간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종목을 막 얘기해주면서 가지고 있으면 2, 3년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된다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걸리 잘못 먹고 그거 듣고 있다 또 집에 가서 또 온라인 틀어놓고 또 손가락 잘못 눌러버리면 이제 여하튼 3가지 정도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 오늘 나와서 2, 30분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뭘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일단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신경 쓰게 합니다. 어제도 금요일인데 잘라고 누웠는데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자율 가지고 왜 걱정을 하는지 뒤에 백업된 이론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은데 여하튼 정해진 시간 내에 속도감 있게 여러분께 전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알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돈을 한번 벌었든지 크게 벌었든지 무슨 수가 났겠죠.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는 오늘 여러분께 전언을 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사실은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써서 정리도 하고 머릿속에 담기도 했던 일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